안녕하세요.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그 국민청원에서 좀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서 그걸 보고 이 동영상을 만듭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다 같이 보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현재 그 저금리하고 그 저금리로 인해서 전세 금액이 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 전세금 폭등을 임대차 3법을 그 원인으로 돌리는 수많은 보수 언론이 있어서 이에 대해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그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라고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한국 사회의 노동 계층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잘 써주신 내용이라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원 내용입니다. 그 47살 초등학생 딸 하나 있는 가장입니다. 이날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 한 푼 두 푼 모아서 돈이 모이면 집을 사려고 미뤘습니다. 돌이켜보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를 믿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자신 있다. 지금 사면 후회할 것이다. 자신만만한 정부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큰 싸움 한 번 없던 저희 부부가 요새 거의 매일 싸움입니다. 3억 원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 5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따내서 국내를 해도 2억 5천만 원이 나올 구멍은 없습니다. 답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문제를 두고 부부가 거의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다 지쳐서 이제는 왜 싸우는지조차 모르고 싸웁니다.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대가가 이렇습니다. 지금 전세 사는 집에서 딸이 다니던 학교 전학시키지 않고 계속 다니게 하고 월급 아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도 크고 허황된 꿈인가요? 그렇게 제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1년 남짓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범죄밖에 없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강도짓을 하지 않고 마약을 팔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1년 남짓 동안 2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몰린 국민이 어디 저 혼자이겠습니까? 한 국가의 국민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정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자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행정 정책상의 과실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 수익이라도 꿈꾸게 하여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어 반드시 징계와 처벌을 내렸으면 합니다. 그것이 내가 꿈꾸는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일 것 같습니다. 이분의 글은 정말 한국 사회에서 정직하게 노동을 하신 분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고 3억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초등학생 늦둥이 딸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딸 하나 있는데 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 친구를 잘못하면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 초등학교 인근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의 전세가 내년 시세가 약 5억 5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2억 5천만 원 어떻게 할지가 이제 너무나 답답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아마 음, 아무것도 없이 본인의 정직한 노동 소득만으로 전세 3억 원을 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공감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분의 문제 의식을 문제라고 느끼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원래 1.25%였는데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음, 음.
제가 이제 국민청원을 올리신 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그리고 서유럽에서 모두 다 0% 금리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 돈을 푸는 방식은 뭐 미국의 국채를 800억 달러 매입을 하고 그리고 주택담보채권을 400억 달러에 매입을 해서 매달 1,200억 달러씩의 돈이 시장에 풀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저금리와 관련해서는 1929년도 대공황 사태 이후에 이제 경제 상황이 하드랜딩, 경착륙을 하면서 1930년 기점으로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오면서 1980년대까지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개입으로 보완하는 이른바 케인즈주의 경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940년까지 1940년대부터 1980년까지는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시장의 효율성보다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고 가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같이 이제 금리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1980년도까지는 거의 뭐 18%까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부터는 이게 정부 개입이 너무 심각을 해서 심각하다 너무 세서 시장 경제가 죽는다라는 반발로 인해서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나오기 시작하죠. 오히려 시장의 자율에 맡겨보자라고 하면서 1980년대부터 영국의 대처 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1980년대 그 무렵부터 보시면 다시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2008년도 세계 경제 금융위기, 이른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금리가 또 하드랜딩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금리는 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도부터 조금씩 올렸는데 2019년 정도에 2.5%를 찍고 다시 하락하게 되고요. 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서 다시 0%의 저금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니까 작년 5월 달에 역사상 가본 적이 없는 기준금리 0.5%까지 인하를 했고요. 근데 기준금리 0.5%까지 인하를 하다 보니 지금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큰 거예요. 크다 보니까 지금 다음 뭐 9월 달쯤에 금리를 올린다 또는 11월 달쯤에 금리를 올린다는 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경기가 워낙에 안 좋습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분들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아서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 때는 계속 이제 그 떨어진 돈 가치가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토지 이런 부동산에 쌓이기 때문에 결국 주택 토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의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2050년도부터 인구가 60만 명씩 줄어들 거라고 그런 미래가 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현황을 보면 1971년생이 약 100만 명이고요. 약 5기인데 1982년생은 아니고 2002년생이 50만 명 미만입니다. 그 2020년생이 30만 명 미만인 상황이고 아마 2022년 또는 2021년 올해쯤에는 25만 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급격한 인구 절벽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1970년생, 1980년생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 위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한국의 수출 경기가 매우 현재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자산 가치는 매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또
본가치까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말씀드린 이제 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자산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고 있는데 현재 이로 인해서 지급좋은 주택 가격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주택 가격 및 임대료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보다는 전세 가격이 좀 더 폭등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세는 본질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무이자 대출입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 금리가 5%라고 하면 2억에 5%는 연 1,000만 원이고 그거는 월세로 환산하면 약 8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가 한 2%로 떨어지면 이에 대해서는 어 예를 들어 5억에 2%라고 그러면 똑같이 연 1,000만 원이고 월세 83만 원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2%일 때 5억 원과 금리가 5%일 때 2억 원은 그 돈 가치는 사실상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5%에서 만약에 2%로 떨어지면 산술적으로는 전세 가격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이렇게 전세 가격은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음. 가능하면 이제 또 이제 전세 가격을 또 일부러 맞추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전세 깡통 전세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저금리에서는 일부 월세를 끼고 어 보증금 절반에 월세 절반 정도로 하시는 게 적당할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로 인해서 어 빚을 내서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정상적인 노동 소득만으로 살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임대료 급등 상황이 매우 부담스러운 이상한 어색한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일단 주택 가격 급등 문제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안정화 방안으로 세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도심 고밀도 고층 개발, 이른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어, 예를 들어 이제 예전 한 30-40년 전의 아파트 같은 한 15층 정도의 아파트였는데 이걸 한 30층에서 5층까지 고층 개발함으로써 그 증가한 어, 주택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통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신 분들은 그만큼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수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사회기반 시설 공공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발 이익을 회수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도심 고밀도 고층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건 뭐 철학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을 따르는 경우 요거는 이제 맨하탄 또는 이제 홍콩, 이제 싱가포르 이런 경우고요. 유러피안 스타일이 좋은 경우는 이제 도심이 그렇게 높지 않죠. 고밀도율의 저층 개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런던, 그리고 베를린, 비엔나 이런 데를 가봐도 그렇게 고층 건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도심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이제 철학적 논쟁이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고층 개발이 지나치다. 고층 개발로 인해서 불로소득이 너무 많을 것 같다. 고층 개발로 인해서 투기가 너무 활성화될 것 같다. 이제 이런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3기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 도심 개발보다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기 신도시 개발을 하려면 또 한 3-4년 또 오래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금리로 인해서 너무 전세 가격이 폭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직한 노동소득만으로 살아오신 분들한테는 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있어서 이것을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 지역 균형 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역 균형 개발은 사실상 현재의 대한민국의 주도권이 서울 수도권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 개발을 웬만해서는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 균형 개발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저희들이 주로 주장했던 이제 임대차 3법은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이제
그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 그리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그리고 임대계약 신고제, 뭐 저희들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는데, 전월세 신고를 통해서 임대차 행정을 정상적으로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료는 뭐 선진 외국에서는 모두 대체로 시행하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임대차 3법은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뭐 새로 개정하거나 뭐 폐지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전세는 무이자 대출인데, 그리고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전세 폭등은 불가피한데, 과연 이런 무이자 대출인 전세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2000년 7월 31일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서 갱신 계약에 대해서는 1년에 5%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내년 8월 1일부터 이분들이 이제 2년 2 플러스 2에서 내년 8월 1일부터 다시 이제 신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기존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도 뭐 100%를 보호할 수는 없었고요. 그 중에서 한 70% 정도 지금 보호된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어, 주거 불안, 주택 임대차로 인한 주거 불안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또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에 대해서 무이자 대출인 전세에 대해서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신규 월세에 대해서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월세에 대해서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세입자에게 부담 가능한 주거 비용 주거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택 투기를 막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주택 보유세 강화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주택 보유세 강화로 인한 조세 부담이 만약에 신규 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이게 세입자에게 전가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서 뭐 독일 사례 비춰볼 때 지역 표준 월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고, 이런 지역 표준 월세 대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표준 월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일 구조, 동일 면적, 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동일 기능을 가진 어떤 약간 표준 주택에 대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표준 주택에 대한 표준 월세를 만들고, 그 표준 주택에 근거해서 지역 표준 월세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 표준 월세 대비 10% 인상을 못하게끔 하는 이제 방식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신규 임대차에 대한 인상률 상한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인구 밀집 지역인 대도시 지역에 한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 표준 임대료, 또는 만약에 지역 표준 임대료가 당장 만들어지기 어렵다면 기존 임대료의 연 10% 인상률 상한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뭐 그럼 기존 임대료가 없는 이제 새롭게 계약을 하시는 분, 새롭게 처음 계약을 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뭐 그때는 뭐 규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새롭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신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뭐 합리적인 문제 의식이고요. 그래서 신축 주택의 공급이 위축되지 않고 계속 공급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좀 예외 인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내년 8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어, 신규 임대료 인상률,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세에 대해서 월세와 똑같이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무이자 대출인 전세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월세라기보다는 금리에 따라서 좀 변동하는 무이자 대출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임대사업자분들은 임대 수익이 줄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 우려는 충분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생각은 작년 2월 달에 이제 비엔나에 가서 직접 견학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비엔나 같은 경우는 10년 연속 지구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뽑히고 있는데 여기 비엔나시 경우 시민의 50%가 그 이른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비엔나가 사회민주당 정부가 지난 100년간 계속 그 정권을 잡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100년간 어, 비엔나시에 돈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엔나의 임대주택은 임대료 수준도 소득분이 70%까지 시장 임대료를 소득분이 70%까지 모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를 부과하되 각 소득 수준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임대료를 내시는 분들은 모두 다 시장 임대료를 납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각 시청에서 그 각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필요한 분들을 예를 들어 뭐 30% 지원할 수도 있고 50% 지원할 수도 있고 70%를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죠. 근데 이제 반면에 한국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인 임대주택과 임대료를 결정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지 분리 문제가 생깁니다.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저소득층 소득 수준 10% 20% 수준은 영구임대주택, 20% 30% 수준은 뭐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40% 50% 수준은 뭐 행복주택 이런 식으로 모여 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이 점점 슬럼화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만 악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뭐 정치인 같은 경우는 뭐 공공임대주택 이가 가라 공공임대주택 뭐 이런 비아냥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어렵다. 물론 한국의 진보 진영에도 상당 분들이 음, 주거복지용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런 중산층도 함께 사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매우 비판적인 부분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사회적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 주거복지용 공공임대주택만 공급해서는 어, 정직한 노동 소득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중산층의 주거 불안 문제는 계속되는 거죠. 물론 그 노동 소득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중산층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통해서 해소하면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독일식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어, 그런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만으로 전체 포괄이 전체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상당 부분의 노동 계층은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서 그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자산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서 정상적인 노동소득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기본소득 아이디어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이런 점을 좀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국민청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정상적인 노동소득으로 전세금조차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금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저금리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계약을 하시더라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하시기보다는 가능하면 반전세, 반월세 계약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주변에 노동소득을 통해서 살고 계시는 노동계층 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